야인으로 18년을 보낸 거잖아요. 나도 이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뭐냐면 김민석 지금 후보자가 워낙 귀공자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칭화대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대학이 아니에요. 중국에서도 네. 논문을 그냥 막 통과시켜주고 수업도 안 하는데 졸업식 이런 대학이 아니라고요. 제2의 조국? 이거는 프레임 만드는 거죠. 누가 봐도.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 해야 합니까? 구독은 누르셔야지. 구독 안 누르고 보시면 배신이야 배신. 안녕하세요. 닥쳐라 정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국민의힘이 고발했다고 해서 득달같이 달려들어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를 시작하면서 OECD 국가들 중 신뢰도 꼴찌 수준의 이 나라 언론들의 조리돌림 행태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윤석열과 김건희를 줄기차게 비호해왔던 심우정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명백히 반기를 든 걸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것인데요. 게다가 인사청문회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도 그리고 당사자의 해명을 들어볼 생각도 없이 고발을 해대거나 그리고 검찰은 또 즉각 고발이 되자마자 사건을 배당해서 바로 수사에 착수했다는 거고 그리고 이 사건을 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했다는 사실까지 언론에 흘려대며 여론몰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하는 행태는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있는 명백한 정치적 행위라는 거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경험했던 검찰의 망동이란 거죠. 그럼 이와 관련한 내용 정리해 전해드린 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내용이 좀 길기는 해도 요즘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모든 의혹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끝까지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대체가 왜 김민석 총리를 수사하는 겁니까? 도발의 목적이 있겠죠. 뭐냐? 우리도 더 이상 물러서지 않고 할 건 하겠다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고발이 들어옵니다. 서울지원 이종배 의원이라고 유명한 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전격적으로 배당을 해서 수사를 시킨 전례가 있느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자 김민석 우리가 정면 겨냥해서 이 사람 범죄 사실 찾아내겠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제2의 조국 사태 올 수 있는 거 아니냐? 먼지털이식. 정권이 바뀌었는데 검찰은 바뀌지 않았다. 야인으로 18년을 보낸 거잖아요. 그 18년 동안 정말 가정적으로도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어렵고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세월을 지난 18년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출입기자 시절에 저랑 동년배라서 출입기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인데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만나는 사이였죠. 근데 요즘 나오고 있는 돈 문제만을 놓고 말씀을 드리면 젊은 시절에 한번 제가 그 집에서를 기자들 몇몇을 초대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김민석 의원이었는데 네. 집에 갔더니 생각보다 너무 소박한 거예요. 김민석을 낙마시키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국힘은 국힘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뭔가 합작해서 저항을 하고 있다. 도발하고 있다. 판을 뒤집으려고 하고 있다. 뭐냐면 김민석 지금 후보자가 워낙 귀공자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가봤더니 전셋집이고 가구들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제가 사는 살림살이하고 큰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서로 헤어졌지만 전 부인께서 그 방송국 그 당시 일을 할 때였는데도 네. 직접 그 음식을 직접 장만을 해서 저희 기자들 저녁을 먹였던 그 장면이 기억이 나고요. 먼저 첫 번째 거짓 학위 의혹. 여기 이제 별칭이 슈퍼맨 의혹이거든요. 김민석 네가 무슨 슈퍼맨이냐 이런 거예요. 네네. 2010년 7월 15일 중국 명문대죠 칭화대 법률 석사과정 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어. 칭화대. 2010년 7월에 네. 칭화대에 석사학위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딱 보고 국민의힘이 바로 그냥 공격 들어옵니다. 어떻게 공격 들어오냐? 김민석이 너 2010년이면 민주당 최고위원 할 때인데 네가 어떻게 중국 명문대 칭화대에서 석사학위를 그것도 최고위원을 하면서 그거를 땄다고? 요거 너 뭔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특혜라든지 아니면 뭐가 있지 않고서는 이건 불가능하다. 슈퍼맨 아니고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슈퍼맨이 붙었구나. 그렇습니다. 2010년 당시 출입국 기록을 즉각 국민 앞에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출입국 기록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김민석 후보자가 청와대에 다녔다는 해명 자체를 거짓말로 간주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기록만 공개해라. 그러면 이건 끝내줄게. 이거죠? 네. 맞죠? 네. 공개했어. 하셨어요? 공개를 해버렸어. 했어요. 근데 이 공개를 하니까 네. 내가 솔직히 얘기하면 문제 제기한 사람들이 솔직히 말하면 타당한 문제 제기야. 나도 이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이게 지금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출입국 기록을 공개를 했는데 네. 우리가 볼 거는 이제 2009년 부분만 보면 됩니다. 2009년. 2009년. 왜냐하면 이때 이제 석사학위를 취득을 한 거니까. 네. 근데 이때 보면은 2009년 4월 6일이 월요일인데 월요일에 떠나가지고 4월 9일 목요일에 돌아오고 오. 다음 주 되면 또 월요일에 갔다가 또 목요일에 돌아오고 막 네. 그래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리고 당시 최고위원이었고 네. 이제부터는 우리 후보님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 때가 미국에서 법무박사과정 JD 3년 그것을 1년을 스터디 어브로드라는 것으로 통상은 미국 로스쿨이 여름방학 때 한 두 과목 정도 인정하는 것을 제가 미국 로스쿨의 학장을 설득해서 저는 미국에서 변호사를 할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앞으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미국과 중국 법과정을 같이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고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이 미국의 로스쿨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된다라고 설득을 해서 거의 미국 로스쿨 사상 드물게 중국의 LLM 석사과정 1년을 하면서 그 석사과정을 미국 3년 박사과정에 동시에 산입한 인정해 주는 설득을 걸로 해서 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고위원을 할 때 월수금 최고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근데 월수금 중에 통상 그때는 원외여서 주로 발언하는 거 외에는 제가 큰 일이 없고 네. 그래서 수요일을 통상 화목의 수업이 보통 있으니까 수요일 한 번 수업 최고회의를 빠지고 네. 월요일 최고회의 끝나고 가서 화목 수업을 듣고 와서 월금 회의를 하는 것을 메인으로 하고 경우에 따라 수요일 날 최고회의를 해야 될 때는 네. 월요일 수업을 빠지고 뭐 목금 뭐 이렇게 해서 하는 방식으로 일단은 해서 그래서 저게 월수금에 가서 이렇게 혹은 이틀 혹은 나흘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들어보니 비현실적이잖아. 아니, 어디 그러니까 가평가요? 이것만큼은 송원석 뭐라고 하지 말라는 거야 나는. 네. 그리고 이제 타당한 나는 의심이었다고 봐요. 네, 그리고 또 그건 맞잖아요. 기분 안 나쁘시죠? 그럼요. 그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좀 말이 안 돼. 저는 그렇게 했는데 네. 말이 안 된다고.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 최근에 어떤 분은 자기가 대전에 가서 수업을 하는데 숙박 한 달에 매일 3만 원짜리 숙박해서 간다. 그리고 일본에 있는 분이 와서 자기 수업을 왔다 갔다 비행기를 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저는 사실 그때 속으로 생각은 옛날 독립운동하던 선배들이 서울과 평양과 연해주와 뭐 상해 이런 데를 무대로 다녔던 선배들이 우리보다 더 글로벌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다녔던 기억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아니 그게 비행기 값하고 숙박을 도대체 어떻게 했냐 이렇게 네.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 얘기도 또 나오더라고요. 그때 에어차이나가 민항으로 거의 초반이었는데 에어차이나가 아침 비행기가 거의 텅텅 비어 다닐 때였습니다. 그걸 쌌군요. 타면 그러면 누워 다닐 수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그거를 10번, 20번 이렇게 해서 많이 타다 보면은 이거 좀 여러 장 이렇게 해서 싸게 구입. 굉장히 싼 값에 제가 사실 거의 안 타는 걸 몇십 장씩 해서 다닌 거예요. 네, 그리고 네. 숙박도 사실 보통 중국 유학에 가면 대학생들이 대부분 저보다 좋고 비싼 집에 살았습니다. 근데 네. 저는 주 2회 정도 계산을 해봤어요. 한 달 빌리는 것과 주 2회씩 4번 가면 8번이나 9번 자는 거잖아요. 네. 학교 앞에 있는 이름은 호텔, 실제는 여관. 예. 그거 가서 빈방 하나 딱 해가지고 매니저한테 얘기해서 야 내가 9번 오는데 요렇게 해서 날짜 요렇게 찍어주고 요렇게 올게 해서 평균 뭐 한 2만 원 정도 그때 저렴하게 돈으로 하셨다. 그렇게 네. 하고 그때만 해도 벌써 시간이 10여 년 전이어서 우리나라 중국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닐 때잖아요. 자전거 우리 돈으로 10,000원 정도 할 때거든요. 네. 자전거 저도 한 2번 정도 저 후보자님 잃어버렸는데 정리해 그럴 주세요. 때입니다. 네. 정리해 주세요. 지금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냥 그렇게 후보자님. 했고 네. 오늘 보니까 논문 갖고도 시비가 있는 모양인데 논문도 꽤 독창적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다 해서 한 겁니다. 네. 근데 자꾸 나한테 그 송원석 쉴드 친다고 난리인데 아니 이거 솔직히 이거 의심할 만하지 않나? 너무 비현실적이잖아. 실제로 이 얘기가 나오고 방송 많이 하는 사람들이 방송에서
이 말도 안 된다고 막 조롱하고 그랬거든. 비행기 값, 차비, 그리고 정말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런 것들 다 해명해야 되는데 이건 초능력자 슈퍼맨 아니면 못해요. 그럼 이 자금도 어떻게 났냐? 이것도 해명 제대로 해야 되는데 나는 했다니까 믿어달라고. 어떻게 믿어요? 칭화대에 대해서 뭐 일주일에 2번, 3번을 갔는데 예를 들어 출입국 기록이 맞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일 수 있어요. 이제 공개했잖아. 이제 끝난 거지. 예, 요거는 좀 정정해 죄송한데 한 가지만 갖다 출입국 기록을 법무부 가서 요청하셨는데 제가 이제 정리해서 냈잖아요. 네. 근데 이걸 뭐 그냥 자기가 정리하고 낸 거다 이러셨는데 원래 출입국 기록을 제가 요청해서 그냥 드렸으면 어디가 뭐가 뭔지 모르는 그냥 뭉텅이가 가서 저걸 확인 못 하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나름 중국 걸 정리해서 그렇지, 드린 거다. 깔끔하게. 네, 맞습니다. 안 그래도 이거 이제 공개되니까 솔직히 꼼짝 말하잖아. 그렇죠. 이것만 하면 끝낸다고 했잖아. 아까 분명히. 맞아요. 근데 딱 공개했다. 그러니까 야 이거 원본 내놔. 그게 말이 돼요? 그게? 오히려 편히 봐준 거잖아. 그렇죠. 편집해가지고. 당연하죠. 네. 자기들 헛발질이야. 그렇습니다. 입증되면 대단하다. 그렇게 안 해. 해야 될 거 아니야? 와 어떻게 또 하셨네 이렇게. 사실은 이제 이게 의혹 제기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몰랐던 어떻게 보면은 강점이 그렇지. 수면 위로 올라오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 우리 후보자님도 내심 즐기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한마디만 더 하면 칭화대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대학이 아니에요. 중국에서도 네. 논문을 그냥 막 통과시켜주고 수업도 안 하는데 졸업식 이런 대학이 아니라고요. 네. 그것만 알면 이런 의혹 제기 못합니다. 가만 있자. 시진핑 주석이 칭화대 아닙니까? 시진핑 주석이 아마 거기가 그렇습니다. 그럴 건데. 그렇습니까? 그 그리고 외교도 또 이게 또 도움이 됩니다. 아니 내가 자주 간대인데 칭화대는 그 국제 정치가 또 그 옌센퉁 교수라고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내가 자주 중국의 가서 주석들이 갖고 보통 북경대 아니면 칭화대를 또 붙어 있잖아요. 두 대학에. 이거 외교에 도움이 되지. 그러네요. 아니 근데 후보자님은 왜 그렇게 공부를 잘해요? 아니 이게 진짜 그냥 호기심으로. 그건 아니고요. 네. 실제로 제가 대학교 갈 때 공부를 막 많이 하는 죄송합니다. 이게 좀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하다 보니까 제가 18년을 야인 정치 생활을 낭인이었죠. 했잖아요. 네. 정말 저는 생각 못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에 가서 가방끈을 늘리게 됐고 또 하나는 정치하는 분들이 보통 외국 가면 연수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근데 저 스스로도 골프를 안 치고 같은 시간이면 연수가 아니고 학위를 하자 이렇게 해서 다 전세금 털어서 공부해서 학위하고 하루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설명이 되나? 그럼 우리로서는 이게 설명이 안 되거든. 이게 왜 안 됩니까? 설명이 됩니까? 됩니다. 식자층 기린 또 얘기가 통하네. 일반적으로 제가 미국에 대학에 있을 때도 한국에서 연수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후보자님처럼 이왕 하는 거 석사 과정을 하겠다고 한 사람은 정말 소수지만 있어요. 1년 있는데 어차피 그러면 석사학위를 하고 가지 뭐하러 연수는 그냥 사실은 와서 청강하고 골프 치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후보자님처럼 저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귀하긴 하지만 그래서 학위를 받고 온 사람도 많아요. 우리는 시간 나오면 풋살이나 한 게임 더 하고 소맥 한잔 쫙 하고. 얘기하지 부끄럽게. 자 그리고 60대 노부부 투서 사건인데요. 2005년에 60대 노부부가 김민석에게 수억 원을 뜯겼다는 내용의 투서를 막 씁니다. 60대 노부부가. 우리는 김민석한테 수억을 뜯겼다. 이 투서를 써가지고 검찰총장에게 보내요. 그런 다음에 안타깝게도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2008년 월간 조선을 통해서 공개가 돼버립니다. 한참 지나서 이렇게 보시죠. 네. 2008년에. 예, 김민석이 대출을 알선해주고 수억 원의 정치자금 뜯어가라고 이게 2008년에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이 문제가 다시 또 불거지고 있는 거예요. 와, 근데 이거 딱 월간조선 헤드라인만 봐도 솔직히 좀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리고 뭔가 좀 심상치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유족과 자손이 있는 문제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제가 사실은 이야기를 가급적 안 해왔습니다. 다 연관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대명천지에 저 정도 알려진 사람이
보통 사람이라 하더라도 실제 저런 일이 있다면은 제가 살아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자제분들이 가만히 안 가만히 있겠죠.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제가 들어보니까 누군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투서, 특히나 검찰총장한테 투서를 하면은 그거는 관례상 검찰은 100% 진실로 받아들인답니다. 즉 저 경우에 제가 저것을 방어를 못했다면은 저는 무조건 구속이 됐을 것이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 아마 그 수치 때문에, 설명하지 못하는 수치 때문에 저는 세상에 살아있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 사건을 보고 저도 굉장히 무섭게 생각했고, 그 당시 제가 제 주변에 가족들도 다 굉장히 고통을 받았고, 저를 아는 사람들이 저를 못 믿었습니다. 3인 성호라고 해서 진짜 아무 일도 없었어? 이렇게 했던 일이죠. 네. 결론은 그럼 이 건으로 실제로 그 수사가 이루어졌나 보군요. 그럼요. 왜냐하면 네. 저 관련된 분이 저에게 어떤 청탁을 했는데 좀 말이 안 돼서 제가 안 들어드렸고, 근데 자꾸 그거를 해서 너무 이상해서 불러서 본인과 그 자제분까지 불러서 제가 도대체 뭐냐라고 추궁을 하는 과정이 있었고, 근데 정말 하늘이 도와서 당시 제 보좌관이 그 과정이 찜찜하니까 녹취를 해놨다는 걸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 제가 미국에 진짜 다행이다. 로스쿨 공부하러 가려고 원룸을 얻어서 공부하고 있을 때 문자로 본 거예요. 누가 그렇게 극단적 선택을. 제가 너무 놀랐고 무서워서 저도 정말 밤에 잠을 자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당연히 검찰에서 전화가 왔고, 그래서 제가 빨리 불러달라고 해서 가서 그냥 복잡한 얘기 할 게 없죠. 녹취록을 풀어서 보고 판단해달라. 그래서 결론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정리가 된 사건인데, 즉 다시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도 참 인생의 소설 같은 일을 많이 겪었지만 소설 이상의 일이었고 너무 무섭고, 저도 지금도 생각하고 별로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관련돼서 제 주변 가족이 너무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정말 분노한 것은, 쉽게 말하면 말씀은 제가 복잡하게 드렸지만 아무 일도 없어서 누가 그걸 시비했는데 아무 일도 없는 것으로 당연히 정리된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투서는 있었지만 아무 일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검찰이 저한테 표적 사정을 한 일이 있었는데, 그걸 제가 그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을 때 월간 조선에 저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하고, 저것은 결국은 검찰발 아무리 아니야? 생각해봐도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먼지가 쌓여서 어딘가 갖고 있었을, 저도 저 투서를 못 봤거든요. 와, 그러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캐비넷에 있었을 것이 분명한 것을 그냥 검찰에 누가 월간조서에 줬겠죠. 월간조서는 그거를 알거나 또는 모르거나, 또는 그 정도 됐다면 정상적이라면 이미 법적인 판단을 받았어야 될 저에 대한 의문 한 번 안 갖고 언론에 보도한 거죠. 그걸 언론이라고 보기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 검찰이 더 문제죠. 아니 지들이 수사를 해서 아무 문제 없다고 털었는데 이거를 만약에 진짜 언론에 흘렸다면 진짜 나쁜 놈들이죠. 그래서 저는 저 경우를, 저런 일을 하는 검찰을 정당한 사법기관이라고 보지 않고 그런 걸 받아서 보도하는 집단을 쓰레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분노해서 기자회견을 해서 권력의 개라고 제가 검찰을 불렀던 적이 있는데, 원래 그 당시에 제가 어떤 사건으로 막 조사를 받으려고 하는 참인데 불구속 기소가 될 사건인데 권력의 개라고 했던 것 때문에 구속 기소가 됐었습니다. 그 몇 달 있다 나중에 제가 해방 이후에 권력의 주구라고는 해도 권력의 개라고 한 건 제가 처음이라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앞으로 한자를 써야 되겠다, 이렇게 그때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사건입니다. 주가 더 나쁜 말 아니야? 권력이 개보다. 저는 한마디로 저 사건은 정치 검찰이 어떤 식으로 사냥이나 작업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음해 사건이라고 보고, 심각하네. 사실은 이번 청문회를 할 때 그래서 제가 혹시 가능하다면은 그때 당시에 검사들, 그리고 저걸 보도했다는 그 잡지 관련자들 불러달라고 제가 사실 요청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다 나와도 좋다. 제 관련됐던 제가 표적 사정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은 야 저거 판결까지 받아놓고 표적 사정이라고 뻔뻔하게 주장해라고 의견이 엇갈리는 사건들을 담당했던 검사들과 저에게 돈을 줬다고 하는 무슨 기업인들도 나와서 저는 증언해도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야 이거는 와 만약에 검찰이 이거를 흘렸다면 진짜 나쁜 거다. 이거는 자기들이 이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거를 그 투서를 이거를 보고 알고 있고 정리해서 갖고 있을
단위는 저도 못 봤기 때문에 와. 검찰 외에는 없다고 봅니다. 네. 심지어 무섭네. 무섭네 진짜. 저도 너무 이것이 경악스러운 일이어서 사실은 가슴에 너무 상처가 깊었는데 네. 그걸 털어내려고 생각을 어느 몇 해 전부터는 했습니다. 네. 그 녹취가 신의 한 수네요. 진짜. 너무너무 다행이네요. 하늘이 도왔다고 네. 생각합니다. 진짜 그러네요. 그거 없었으면 검찰이 또 무슨 장난쳤을지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그런 보도를 했다는 게 참 네. 언론인가 이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 후보자님은 이런 일을 우리는 몰랐지 이런 겪었다는 거를 맞아.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재명 당시 뭐 당대표 시절에 뭐 소위 말하는 사법 리스크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문제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정치 네. 검찰이 증인 압박, 사건 위조, 증거 조작, 그다음에 아닌 거를 언론에 흘리는 것, 표적 사정 이런 걸 한다는 걸 다 겪어봤고 그러니까 네. 전혀 믿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그러니까 대표 시절의 사법 리스크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1도 믿지 않았고 네. 그런 것을 가지고 내부에 흔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 돈 문제,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요, 본인, 배우자, 어머니의 재산을 다 합쳐서 약 2억 원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네, 뭐 그렇게 짠하게 쳐다봐? 야, 총리 후보자야, 임마! 이 자식아! 자기보다 돈이 적다 이거지. 야, 이 건빵돈에 뭐 눈빛이 공 하나 빠진 거 아니야? 2억을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주변에서 이 보도가 나왔거든. 네. 2억 신고했다고. 네네. 내 주변에서 아니 국회의원 4번이나 했는데 재산이 2억? 너무 삶을 방탕하게 생각하냐? 이 방탕 논란이 일었어. 오히려 방탕 논란이 일었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2018년에 1억 4천만 원. 그런데 이제 그 당시 무렵에 제가 만났는데, 그때 이제 저희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이제 2년 뒤에, 3년 뒤에 총선이 있으니 이번에는 잘 준비해서 복귀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김민석 그 당시는 백수죠. 그렇게 하는 말이, 야, 내가 다시 복귀하면 18년 만에 복귀를 하는 건데 18년 동안 공백이 있던 사람이 다시 국회의원이 된 경우가 있었나? 라고 자기도 궁금해서 자기가 찾아봤대요. 검색을 해봤어. 검색을 해봤대. 그랬더니 대한민국에는 없대래요. 그런 경우가. 한국에는 없고. 한국에는 없고 어디 뭐 외국에 찾아봤더니 아주 어디 남미 어느 나라에선가 하나에 있는 걸 찾았다. 라고 말할 때 본인도 그때는 그렇게 다시 지금은 뭐 총리 후보자가 됐지만 그때만 해도 본인도 그렇고 그 누구도 김민석이 이렇게 부활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그 시점에 지금 공과금 아니 저 벌금을 갚느라고 1억 4천만 원을 빌렸다는 건데 모르겠어요. 법적으로 그게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는. 하지만 이미 16년 동안 백수인 사람 그리고 앞으로 정치적 부활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사람에게 돈을 누가 빌려줬다? 설사 줬다 할지라도 거기에 무슨 얼마나 대가성이 있고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 이거를 갖고 또 돈 많은 70억대 부자 주진우 같은 사람들은 이거는 공정하지 않다고 문제를 삼고 있는 거야. 이 자체가 상당히 아이러니죠. 아이러니죠. 네. 아니 저는 주진우 의원이 그런 주장이 본인한테 똑같이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본인이 그러면 뭐 돈이 70억 뭐 예를 들면 현금만 해도 수억 원 있는 사람이 왜 돈을 빌립니까? 본인은 그거 네. 웃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자녀한테 그렇게 17세 자녀한테 7억인가 얼마를 또 네, 증여했다는 7억이요. 거예요. 그게 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할아버지가 줬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네. 얘기하더라고요. 총리 후보자께서 20살보다 돈이 없으시네. 네, 그렇게 놀리면 안 되고요. 네. 좀 그렇긴 합니다만 질문이 후보자님 인생에서 돈이라는 것은 매우 후순인가요? 참 그 답변을 드리기가 죄송한 것이 실제로 저는 조금 그랬던 것 같긴 한데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진심으로. 네네네. 왜냐하면 그건 저희 집에 가풍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상대적으로 저는 이제 계속해서 뭔가를 공부하고 이런 것을 이제 우선순위로 해왔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네. 그것이 꼭 좋다고 보지 않고 네. 아이들에게도 그런 방식으로 가치를 전수하고 싶지 않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면 사실 좀 부끄럽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 2억이 불린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민망하니까 저희 어머님 집까지 집어넣어서 사실은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요? 네. 그런데 사실 저도 그 정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렸대.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나중에 밝혀지겠지만은 표적 사정 이런 걸 통해서 쌓인 이런 등등 때문에 제가 추징 그다음에 그에 대한 가산적 증여세 이런 걸 다 해서 지금까지 제가 국가에 제가 좀 부당하다고 생각해도 낸 게 10억이 넘은데 이미 대법원 판례로 요청하면 그중에 일부 환급될 수 있는 내용까지 그런데 제가 요청하지 않은 것까지 한 10억 정도 넘는 걸 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또 저도 미국 가서 변호사 되고 이런 과정에 아유 이거 뭐 내가 정치를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냥 내가 그냥 돈 벌어서 해결해야지 하는 생각도 좀 있었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수입이 예를 들어 전체 마무리하는 과정에 세비 수입까지 포함해서 몇 해 동안 한 5억 정도 되는데 어떻게 무슨 8억을 지출을 더 추가해서 갚았냐 이렇게 야당에서 제기하는데 그렇게 바로 뛰어납니까? 그러면 요거 좀 할게요. 바로. 그것만 자, 국민의힘이 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 요걸 보면은 국민의힘이 이제 의혹 제기를 하는 거예요. 최근 이제 5년 동안에 국회의원을 하셨으니까 이제 세비가 이제 5억 1천만 원이야. 김민석 당신은 5억 1천만 원 벌었지 해서 5억 1천만 원. 그런데 쓴 거를 봤더니 오호 13억을 썼던데. 그럼 5억을 보고 13억을 썼으면 7억 9천만 원. 이거 어디서 난 거냐? 이런 지금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보님이 해명하기 앞서서 일단 여기 그 아들 유학비 2억 5천만 원 있죠. 이거는 빼야 됩니다. 왜냐? 그들의 주장이죠.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 차원에서 뺍니다. 왜냐? 이거는 미리 밝혔거든. 전처가 이거는 부담했다. 그러니까 요건 빼. 알았지? 요건 빼고 우리는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5억 정도 남죠. 이 5억에 대해서는 소명을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5억 중에 이제 뭐 기부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저게 좀 사실 어떻게 보면 저렇게 많았나 싶긴 한데 헌금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저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저는 뭐 보통 교회에서 11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이렇게 다 자기가 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 액수는 그렇게 보면은 실제로는 뭐 4억에서 5억이라고 볼 때 세비 외 제가 세비를 받는 것의 반 내지 60% 이상을 다 빚 갚는 데 썼거든요. 지난 몇 해 동안.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제가 재혼을 했기 때문에 결혼도 하는 축의금도 한 번 있었고요. 뭐 애사가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그래서 조의금도 있었고 또 출판기념회가 2번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통상 4번 정도의 그렇게 그냥 이렇게 이 부주가 오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놓고 저걸 보면서 야당에서 뭐 몇 억을 그럼 집에서 쌓아놓고 했다 이러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해 그때 들어온 걸 가지고 처리하고 법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다 법상으로는 그 해에 들어와서 그 해에 쓰면 법적으로 신고하기도 안 되어 있고 그걸 증여세를 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국회의원 재산 신고에도 안 들어가는 것인데 그때 그렇게 다 처리한 겁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은 저 또한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이 큰 의미는 없다. 지금 사실은 제가 아까 그 문제 제기하시는 어떤 의원님의 아이보다도 제가 지금 재산이 작잖아요. 근데 그 집은 보니까 제 애는 그거를 저는 그냥 민망함을 참을 수 있는데 우리 애 예금하고 거기하고 비교해서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러지 마세요. 뭐 하여간 그래서 그러지 마세요. 뭐 그냥 그런 정도로 설명이 다 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구체적인 디테일은 막 1까지 맞추자면은 또 워낙 시비를 거니까 시비가 없도록 다 맞춰서 정해진 시간 안에 지금까지는 야당에서 요구하는 정해진 시한까지 안 낸 바가 없습니다. 그때까지 맞춰도 다 낼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사전에 워낙 예상컨대 워낙 이것저것 하고서 막 뭉게구름을 피워서 의혹하고 끝낼까봐 사전에 하나씩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공부 많이 해왔는데 이거 하나도 못했네. 뭐 11명에게 1억 4천만 원 빌렸다고 하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문제 제기했냐면 돈을 빌렸다고? 야 빌렸으면 차용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디서 거짓말을 했어? 근데 차용증이 나왔어. 그러니까 야 11명이 어떻게 차용증 양식이 다 똑같아? 이걸로 문제 삼는 거야. 근데 한 번에 다 빌렸으니까 양식이 같은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씩 해명을 아까 해나가고 말씀드린 있는 거죠. 증여세가 워낙 가산이 돼서
한 번에 갖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서 아, 같은 이율로 해서 한 후보자님, 이 증여세라고 하면 마치 부모님한테 증여를 받은 것 같이 그게 아니고. 잠깐 요건 제가 설명을 해야 돼. 네. 이 청문회에서도 이 얘기가 계속 나올 테니까 요 정도만 정리하고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깔끔하게. 네. 지금과는 이제 정치자금법이 달랐던 시기에 우리 후보자님이 뭐 서울시장 출마도 하고 막 그랬어. 네. 그때는 이제 중앙당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출마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런데 그 중앙당 차원에서 영수 처리를 잘 못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아무튼 그 추징금을 이제 물게 됐어요. 추징금 청구가 떨어졌어. 네. 근데 이건 나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추징금이 떨어지면 추징금도 내야 돼. 일단 추징금 내야 돼. 네. 근데 불법적으로 너가 없던 돈을 그러니까 돈을 받은 거잖아. 네. 불법적으로 돈을 받으니까 이거는 너가 불법적으로 증여를 받은 거다 해서 증여세도 매기더라고. 추징금에 대해서. 추징금에 대해서 예, 맞아요. 증여세를 또 매겨. 그래서 추징금 플러스 증여세도 있어. 근데 증여세에 가산세가 또 엄청 많이 붙어요. 한꺼번에 안 갚으면. 예, 내가 보니까. 그래서 증여세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야. 부모님한테 무슨 전혀. 재산을 물려받고 한 게 전혀. 아니고 네. 이게 나중에 이게 헷갈릴 수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아주 겁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네. 그게 전두환 씨 같은 사람들이 추징금을 안 내니까 압박하려고 만든 제도인데 제도가. 그런 사람들은 추징도 안 내고 증여세도 안 내니까 끝. 저 같은 사람은 억울하지만 다 내야겠다고 생각하니까 추징하고 거기다가 또 그러니까 저같이 제같이 적용된 케이스가 드뭅니다. 근데 그 가산 그것까지 냈는데 이게 너무 크니까 추징을 내면서 그 다음 세금을 내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가산세를 먼저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네. 그걸 내고 추징을 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그 안 내는 분들은 그냥 안 내고 마는 거니까 내는 사람이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갖고 너무 힘들어서 세무서에서도 이거를 어머니 집을 담보로 해서 내가 다 낼 테니까 분납하자고 했는데 안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됐던 사안이고 네. 그래서 법적으로는 나중에 결과적으로 추징도 내고 세금도 다 낸 사람은 그 세금을 환급해 준다는 판례가 확립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를 환급 신청을 안 했습니다. 너 국가비 깎고서 또 환급 받았냐 할까봐 사실은 속쓰리지만 현재까지는 신청을 안 한 상태입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4년 2월부로 모든 추징금 그리고 증여세 완납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개인 채무까지도 다 완납. 개인 채무, 개인 채무는 어떻게 그러면 완납했느냐? 이제는 국회의원이고 네. 또 이렇게 또 뭐 후보자. 너무 좀 잘 되셨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출이 또 돼요. 그래서 아직 잘 안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옛날이랑 또 달라졌으니까 옛날엔 대출이 안 됐어. 네. 그러니까 주변 지인들한테 빌렸어. 그 근데 이제는 좀 또 출세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대출이 돼. 신용 대출은 예. 1억 정도는 되죠. 예, 그래서 대출 받아가지고 사인간의 채무를 갚았다. 이렇게 끝. 네. 그러니까 11명한테 왜 한꺼번에 빌렸냐면 추징금 때문에 결국 한꺼번에 빌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게 그 왜 한 명한테 의문이에요? 1억 빌리면 나중에 뭐라 그럴까봐 그냥 가까운 사람한테 1,000만 원씩 빌려주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다 계좌로 이자도 주고 했기 때문에 네. 뭐 안 갚으려고 한 거냐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냥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한덕수 총리 청문위원으로 한덕수 총리 그렇죠. 청문회를 했습니다. 네. 그때 한덕수 총리가 김현장에서 20억을 받았어요. 자문료로, 고문으로. 그리고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임대를 외국계 회사 뭐 ANT라든지 뭐 AT&T. 이런 예, 그때 당시에. 예. 네, 이런 외국계 회사에게 임대를 해서 뭐 6억, 7억 막 이렇게까지 받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런 소명 자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특히 김현장 20억을 받고서는 A4 용지 반장인가 달랑 던져놓고 이게 받았으면 다야. 뭘 했는지 내야 되는데 네, 아무것도 네. 내지 않았어요. 그런 상태로 청문회를 끝마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덕수 통과시키면 안 된다 라고 했는데 당 지도부에서 그래도 저 윤석열 정부 첫 조대 총리인데 네. 처음부터 브레이크를 걸고 가는 건 국민들 보기에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 제 기억에 290 몇 명이 표를 던졌는데 200표가 넘게 거의 다 그렇네요. 그냥 찬성을 해준 거예요. 예. 야, 근데 그때 20억, 지금 뭐 1억 얼마 남짓인데,
물론 뭐 같이 비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돈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과 언론이 지금 벌이고 있는 행태는 국민들 앞에서 국무총리 후보자를 검증해야 하는 정당한 인사청문회 절차를 짓밟는 정치질이라는 것, 그리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망동이라는 것과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방해하겠다는 것 꼭 잊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내란대행 한덕수와는 비교될 수가 없는 김민석 후보자가 끝까지 버텨내주길 기대하면서 이번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